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보는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명수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처음 뵙는데 그러신가요? 전진숙 의원님은 삭발을 하신 느낌이 확 납니다. 네. 머리를 그래도 많이 원래 스타일 아닌가요? 제가 불팍을 머리 삭발하고 그 다음 날 왔다 갔어요. 출연하셨군요. 오늘 네. 두 번째 왔는데 네. 5주 됐거든요. 아, 어떻게 요즘에 밤송이 같아서 잘하는 속도가 좀 예, 지금 한 5주 정도 되니까 네. 왠지 거울을 보면 좀 더 낯선 느낌이 좀 아, 들어요. 그래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고. 적응은 아마 저희 아들 말에 의하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내 머리 정도 저렇게 아, 김기태호님처럼 이렇게 숏끝이 정도 되면 6개월이 걸린다는데 아하. 아직 그러면 4달이 남았잖아요. 네. 저의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1년 한 5,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네. 지금 괜찮습니다. 아, 잘 진짜? 어울리시죠? 의원님 머리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고.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제가 싹바로 난 다음에 그랬어요. 아, 저기 제가 사석에서 누님이라고 했는데 누님 저기 아예 이제 헬스를 바꿔봐. 내가 막 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목욕탕에서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어느 절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까? 이런 말씀을 절에서. 네, 예. 자, 그렇고요. 손명수 의원님은 일단 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네. 예, 영상 들어주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아, 이번 내란 사태가 나온 그 1집 앨범도 내신 가수 출신이시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 예, 우와. 제가 사실은 국토교통 전문가로 영입이 이제 20호입니다. 제가 아, 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까? 국토교통. 아, 국토교통 네. 전문가로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영인시열 손명수입니다. 네, 오늘 네, 근데 처음 사실 출연하셔가지고. 그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세 곡을 썼는데 네. 작사 작곡을 했는데 뭐 여러 곡 했지만 이제 그 낼만한 곡은 예,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후배한테 한번 들려줬더니 아, 형 이거 녹음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곡을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집 앨범을 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뭐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 댓글을 보니까 네. 저기 전진수 의원님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 예쁘시다 이런 댓글이 많고 네. 손명수 의원님은 아 그때 봤던 가수님이네 이런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재다능하십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로 다들 이미지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국토 전문가에서 가수로 지금 탄핵 머리- 가수. 예. 손명수 의원님의 1호 팬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1호 팬을 자처한데 진짜? 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첫 공판이 있었죠. 네. 6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몇 시간에 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보는 건 법리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두 분 뭐 소회랄까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 붕괴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어떠셨는지. 부끄럽죠. 아, 부끄럽다. 이번 정확한 표현이네. 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파면당한 전 대통령인데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인데 내란 이후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또 오늘도 법정에 나와서 했지만 부하들에게 모든 걸 책임을 미루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말씀이 예. 딱 와닿네요. 네. 전진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가 혐오인데요. 네. 정말 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할 때 68분 동안 계속 했던 말을 여전히 그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뭐 3년이나 5년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오늘 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의 연속선상 그 발언의 연속선상으로 계속 발언을 했던 걸 보면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같이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자기가 옳았다라고 하는 한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그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을 다시 모으는 이 나름의 결기 있는 행동의 연속 손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진재영님이 그놈댐 헤어스타일 바꿔도 감출 수 없는 지성과 미모 전신숙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 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철재님, 손명수 의원님 노래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야 네. 그동안 나오신 어느 분들보다 지금 뜨거운 댓글이.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예. 모두의 질문 Q의 첫 번째 주제가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예. 전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이게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아니라 되게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그렇죠. 만큼 굉장히 교묘하고 되게 무서운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VCR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최근에 집 구해보셨어요? 네, 저 작년 8월에 들어갔어요. 작년 8월. 작년에 제가 전세 만기가 됐는데 12월부터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그 집주인이 딱 말하더라고요. 나 그럴 돈 없다. 됐다. 진짜. 근데 그 돈이 막 제게는 큰 돈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동네 거를 다 뒤지면은 서울에 내놓으라는 동네 걸 다 나오고 나는 죽어도 못 버는 돈이 나오고 근데 그 돈 하나를 왜 못 줄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에 만기가 됐는데 정말 피말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20, 30대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 30대는 사실은 그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재산. 전재산이죠. 네. 20, 3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이 자기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특이한 이게 사실은 제도죠. 제도인데요. 네. 이게 그동안은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예, 그런 저축성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2008년 정도부터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전세 반환금 보증 제도라는 게 생겨요. 네.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세금이 과거에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내 돈으로 자기 전세를 돈으로. 했기 네.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 대출 제도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당시에 미분양 대책의 일환의 성격도 좀 있었는데 네.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월세를 대출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이자를 내니까. 내니까. 이자를 내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자와 월세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자가 좀 싸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데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산다는 것은 결국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를 사는 거가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월세를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월세를 대출해 줍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은행들이 전세 대출 아무도 안 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을 한 거예요. 했죠. 아. 은행이 대출하면 그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떼이면 갚아줄게 우리가. 네, 아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다 해줘. 전세 대출이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2013년도에는 아예 반환 보증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국가기관이 돌려주는 거예요. 대신 대신 집주인 이게 대신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세를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안 주면 국가기관이 줍니다. 보험만 들면.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안심하고 드는 거죠. 보험료 좀 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가. 처음에 국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겠죠, 물론. 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출 제도와 반환 보증 제도가 같이 엮이면서 원래 이게 빌라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쌌잖아요. 보통 한 1억짜리 집이면 5, 6천만 원 정도가 전세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증 제도가 생기면서 어차피 다 주니까. 1억짜리가 1억이 1억에, 되버린 거예요. 예. 가격이 매매가 더 1억이 전세 1억. 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없이도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 아예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사기를 치려고 집을 지어서 시세가 없는 네. 대부분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전세로 놓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게 이제 도망가면 보험을 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험을 안 든 경우에는 아까 이런 것처럼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그걸 받는데 보험을 들었어도 1년씩 걸리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러면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럼 방지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간단한 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가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지금도 저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 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달 거의 1,000명 정도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네.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한쪽에서는 국가가 계속 구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생기면 사기가 발생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가 좀 너무 낮다라는 약하다. 생각이 네. 들어요. 몇백억씩 해먹고 몇 년 살다 오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조정을 그러니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형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세게 하고. 세게 해야죠. 일단은 이거를 그래서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제도도 갑자기 없앨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764채를 사기치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출할 때 임대인, 집주인에게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환 보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담보도 잡지 않고 아무 임대인은 책임이나 거의 없어요. 이 제도를 좀 집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하고 네. 심사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제도를 좀 강화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구제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데 새로운 피해자가 예. 계속 생기는 건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많이 좀 손을 네. 봐주시고요. 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전진수 의원님께 도착을 했죠. 네. 이거 영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보실까요? 아, 네. 내가 혹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애를 키우는데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갑자기 그렇게 남 눈치가 보일까? 아, 저는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단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혐오의 영역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아이의 엄마에 대한 혐오인 것처럼 하지만 그냥 그건 사실 아이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 이 맘충이뿐만 아니라 뭐 틀딱, 이찍 등등등 뭔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혐오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어쨌든 삶의 철학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거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분노로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요. 실은 이 혐오를 또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일상, 내 가족, 나의 삶, 나의 삶터,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떠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누군가가 침범을 했는데 이건 절대 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거부하고 이를테면 때로는 심지어 이를테면 예전에 보면은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에서 살인을 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되게 뭐 8대2 하지만 9대 1까지로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 양극화가 되게 심각한 그렇습니다. 사회이고 또 한편에서 갈등의 소재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가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갈등의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유튜버 이번 내란 사태에서 쭉 보면 유튜버 등이나 이런 데를 보면 누군가 돈벌이 수단으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오히려 과격하게 또 그렇죠. 그렇게 계속 혐오를 선동하고 조장하고 예, 선동하고 그거를 자기는 돈벌이를 하지만은 이런 상태이고 또 갈등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뿐만 아니라 이 편향적인 정보 습득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예, 이런 유튜브, SNS나. 뭐 SNS 그리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간관계가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한쪽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불안증 이런 거 되게 우울증, 불안증 많은데 운둔형 애토리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지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차단이 되거나 그 속에서 개인주의가 끊임없이 발달을 하면서 사회가 지켜야 될 기본 상식과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혐오 사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무슨 될까? 노력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필요할까요? 참.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너와 나가 차별이라고 뭔가를 크게 삶에 인져서 차별을 당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이 있는 건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어내는 방식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혐오라는 방식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이런 마음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뭐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뭐 인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인권 말고 참된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소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10년 동안 최근에 232조 7천억 정도가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문화를 한편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국회에서는 사회 갈등이나 관리 예방에 관련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기본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아마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아주 극과 극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사회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런 사회 갈등 예방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진흥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갈등 해결 중재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가 좀 되어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토론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에요. 네. 제가 조금 다른 생각으로 손에 들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주 교육 환경에서부터 토론이 자유로워야 되고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누군가는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 이 토론 네.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는 거에서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좋은- 봐요. 좋은 말씀. 그 TV에서 그냥 하나만한 토론 말고 진짜 재밌는 토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다양한 아젠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교육,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최소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배울 수 있는 계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미래 산업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자율주행에 좀 더 관련인데요. 규제 완화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술 발전을 막다가 나중에 기술을 선점한 해외 기업들에게 먹히지 않을까? 먹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인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AI 기술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특히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 선박, 철도 모든 교통수단이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농기계, 뭐 모든 활용 분야가 국방 분야까지 무궁무진한데요. 이 AI 기술이 우리가 하는 순간에 지금 많이 뒤쳐져 굉장히 버렸습니다. 뒤쳤죠. 네. 그래서 가트너라고 미국 IT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한 15위 정도로 지금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1등을 하는 사람이 다 전체를 다 먹는 다 이른바, 먹는 네,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이라. 네. 네. 그래서 1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원천 그 AI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도 우리가 빠르게 지금 해서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규제 완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누적 주행 기록이 우리나라 50만 킬로, 미국 3천만 킬로, 비교가 안 되네요. 중국 1억 킬로입니다. 중국은 진짜 아이고.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하게 해서 해보면서 사람들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면 인식이 우리는 비식별화만 한 것만 지금 허용이 됩니다. 아, 사람을 이렇게. 처리해서. 음. 그런 이게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연구 기능만이라도 영상 원본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규제 완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규제 듭니다. 완화를 하고 국가에서 대폭 개입해서 예산도 투자. 많이 책정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겠군요.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네. 또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제도를 빨리빨리 좀 해줘야 돼요. 기술 발전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 테슬라는- 미국은 이미 다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운행되던데. 미국 실리콘밸리도 일론 그렇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대량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중국 우한에 가면 수천 대의 지금 무인 택시. 자율 택시가 네.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교통 산업에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음. 인허가부터 다 달라집니다. 드라이버가 그러겠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3만 불짜리 자율주행차 사면 내가 필요할 때 기사 없이 쓰고 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나가서 돈 벌어 온다. 네. 1년에 2만 불 벌어 온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게 또 인면허 정책에 이게 당장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논의해서 제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역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군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네. 그걸 조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한부모 가족은 지금 현재 143만 6만 아, 정도 그렇게 가구가 많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숫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돼서 1인 가족도 있고 그쵸. 가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되게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아주 멀티형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되게 그 정책 하나하나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전체 틀을 보기가 돼요. 이거는 한부모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 실은 이제 한부모 가족과 관련해서는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그리고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 바우처 방식으로 뭐 급식이라든가 생리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방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분양할 때 특별 공급을 하는 이런 특공을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 네. 문제는 특별 공급을 할 때 이 질문자들도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부모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했을 때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세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받아야 할 혜택이 안 되는 거겠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도 대부분은 어디 가서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교육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하는데 한부모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NG 결손 가족, 부족한 가족, 건강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칸막이를 없애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도 지금 많아요. 이 청소년 한부모는 밖에 있는 정보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법안 발의하면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된 학업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최대한 조금 그 등록할 때 아이들 출생신고 등록할 때 많은 정보를 조금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참 금방 가죠. 진짜 시간이 금방 더 가네요. 듣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고민한 질문들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와서 수고해주신 전진수 의원님, 손명수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너무 반갑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외선거 홍보 인터뷰를 해야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4월 24일까지 신고 신청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불팍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혹은 해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라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채야 또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리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